우리 엄마가 전부야. 못 살겠으면 나가. 그럼 두 분이 나가지세요.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전부이니 못 살겠으면 나가. 매섭게 소리치는 남편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딱 한마디를 돌려주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억울함을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맞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파도의 등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부산의 바닷가 2층짜리 상가주택. 하지만 제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초리가 제 등줄기에 와 닿았고 등은 순식간에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짐 상자를 끌어안고 옷걸이를 스치는 짭짤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모든 건 익숙해질 거야. 1층은 카페로 임대되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고소한 원두 볶는 냄새가 올라왔고 2층이 바로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살아갈 공간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제 여행 가방을 옮겨주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잠시 앉아 있어. 난 내려가서 수도관 좀 보고 올게. 말을 마친 그는 나무 계단에 슬리퍼 끄는 소리만 남기고 휙 돌아섰고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정은 뭘 해서 먹고 사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짙은 색의 일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채 마치 팽팽한 실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 아침마다 채소가 좋으면 시장에 내다 파세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짐 상자 위에 손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시골이랑 달라. 이웃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말 조심해야 한다. 내 아들은 성정이 착해서 다투는 걸 싫어하니 여기 와서는 앞뒤 가릴 줄 알아야 할 게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시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고 막 타들어간 향에서는 아직 연기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군가 막 꽂아놓은 듯한 싱싱한 꽃이 담긴 화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절하며 고인이 되신 분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내 재봉틀은 어디다 둘 거니? 박 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창가 작은 방에 두면 바람도 잘 통하고 좋을 것 같아요. 낮에만 작업할 거라 시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한번 보더니 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방은 먼지도 많고 바닷가라 습해서 좀이 슬기 쉬워.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여기서 살려면 분수를 알아야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메마르게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래층에서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차 끓였어요. 서연이는 연한 차 좋아하는데 저는 그 말에 기대 마음이 좀 가벼워지길 바랐지만 시어머니는 찻잔 2개를 내려놓고 차를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마시고 어서 정리해. 나중에 드나들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잎은 향긋했지만 혀끝은 떫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스듬히 앉아 마치 검수원처럼 제 여행 가방과 실뭉치가 든 상자를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의 작은 한복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단골 손님 대부분은 생선 파는 아주머니나 칼을 가는 상인들이라고요. 그녀는 가끔 하고 대꾸할 뿐 동의하는 건지 그저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셔짐을 정리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은 낡은 양철 지붕이 덮인 좁은 골목으로 향해 있었고 햇살이 석회벽에
얼룩덜룩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내려놓고 실상자를 열자 빨갛고 파란 실타래 몇 개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실타래를 하나씩 주우며 제 마음도 이 긴장감을 풀기 위해 함께 굴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커피 가는 믹서 소리, 따끈하고 쫄깃한 호떡 사세요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바닷가 동네는 바람 소리에 소란스러움, 시장의 활기, 그리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박 여사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로 왔으니 이제 한 식구다. 하지만 한 식구가 되었으면 씀씀이나 생활 방식은 물어보고 해야 해. 여긴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특히 여자는 더더욱.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면도날처럼 얇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돌이 지키면서 살도록 해. 네, 머릿속에는 비온 뒤의 밭고랑처럼 온화하고 거칠었던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시집가면 말을 아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다가 하루가 다 지난 뒤에 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바늘 상자 뚜껑을 살짝 쥐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올라와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복도에 비켜섰습니다. 오후에 나랑 시장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자. 집에 없는 게 몇 가지 있네. 박 여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씨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난 내려가서 전기 계량기 좀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본다는 그 느낌이 앞으로도 오래 계속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하얀 커튼을 나부끼게 했습니다. 아래층 카페 여주인은 테이블을 닦으며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그 내용은 익숙했습니다. 새로 온 며느리 이야기, 시어머니가 까다롭다는 이야기, 그 며느리가 바느질 솜씨는 좋다는데 성격은 어떨지 모른다는 이야기. 한 청년은 오토바이에 기댄 채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2층을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기 며칠 안 가서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 저는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소금기가 소매에 배어들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의 큰 입이 있어서 누군가 한마디 던지면 금세 그 말이 온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든 시선이 쏠리는 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치우기 어려운 시장과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식사 준비며 집안일 깔끔하게 해서 이웃들 입에 오르내릴 일 없게 할게요. 박 여사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찻잔을 선반에 올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러 말 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차가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실밥을 줍는데 괴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집 온 사람의 새로운 시간을 재촉하는 듯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바느질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게 나아가고 구부러지지 말 것. 한 땀 한 땀 서로 바짝 붙어야 박음질이 튼튼해진다. 바로 그때 아래 카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텅 빈 계단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세댁, 살기 쉽지 않겠어. 바늘이 옷감을 찌르면 손가락 끝에서만 피가 나지만 사람의 말이 가슴속 부드러운 곳을 찌르면 그 아픔은 오래 갔습니다. 저는 시집온 후 처음으로 한복점을 연 첫날 아침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장 옆 제 가게는 좁은 골목을 향해 있는 작은 공간으로 손으로 쓴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 맞춤 및 수선, 급한 주문 환영,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자 자잘한 옷감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가랑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책상에 놓고 발판을 밟아보았습니다.
익숙한 재봉틀 소리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곧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옆구리가 트너진 일상복을 가져와 장사 나가야 하니 바로 꿰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치수를 재고 시침핀을 꽂은 뒤 가장자리를 따라 박음질을 시작했습니다. 막 허리를 숙이는데 시어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제 손에 들린 옷감을 힐끗 보더니 느긋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박음질, 우리 동네에서는 기술자들이 더 가늘고 반듯하게 해서 훨씬 예쁘게 하던데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가 급히 시장에 나가셔야 해서요. 저녁에 집에 가서 새 샘플은 더 꼼꼼하게 만들어 볼게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요. 장사할 때 입을 거지 무슨 잔치 가는 것도 아닌데요. 박 여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울처럼 제 바늘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웃집 영미 씨가 깻잎 한 묶음을 들고 와서는 다듬어 달라며 옆에 슬쩍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성격 까다롭기로 소문났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구수한 된장처럼 정겨운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는 다시 재봉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늘땀이 마치 급커브를 도는 기차처럼 더디게 나아갔습니다. 점심 무렵 한 젊은 아가씨가 옥색 한복을 들고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입어야 하는데 허리 좀 급하게 줄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재빨리 치수를 재고 분필로 표시한 뒤 핀을 꽂았습니다. 박 여사는 문 밖에 서서 나무틀에 기댄 채 한복 치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비단 손에서 잘 미끄러질 텐데 잘못해서 망가뜨리면 큰일 나겠다. 그녀는 주의를 주는 듯 했지만 으름장처럼 들렸습니다. 네, 조심해서 할게요. 저는 엽선을 박음질하고 부엌으로 가서 손님께 드릴 차를 끓였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여사는 호기심에 치마를 들어 올려 바늘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손톱 끝에 걸렸는지 허리에 임시로 꽂아둔 시침핀이 빠지면서 실이 살짝 긁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제가 미처 보기도 전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어쩌자고 실을 이렇게 뽑아놨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망가진 건가요? 저는 서둘러 옷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실이 살짝 당겨진 자국이 있었지만 끊어지진 않아서 따뜻한 물로 문지르고 다림질하면 감쪽 같아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내일 입는데 저러다 실이 튀어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니? 마지막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듣는 사람은 누가 지목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떠와서 거즈 수건에 적셔 긁힌 부분을 따라 문지른 뒤 온도를 낮춘 작은 다리미로 고르게 다렸습니다. 비단은 마치 달래주자 마음이 풀린 듯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아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시침핀을 다시 꽂았습니다. 한번 입어보자 치마선이 반듯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내일 다른 옷도 가져올게요. 저는 옷을 건네고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그녀가 작은 실수를 제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바늘은 제 손을 따랐습니다. 점심으로 그녀는 아주 짠 고등어 조림과 숙주나물 무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 씨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고 저는 제 밥을 조금 펐습니다.
그녀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쩜 저리 깨작거리는지, 그러고 무슨 일을 한다고. 이 집에서는 적게 먹고 힘없다고 징징대지 마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배부를 만큼만 먹어요, 어머니. 생선이 너무 짜서 국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입맛에 맞춰 끓인 거야. 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밥을 더 먹으면 되지. 민준 씨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밥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한마디 거드는 것만으로도 파도가 일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처마 끝을 지나 낡은 타일 바닥에 빛 반점을 수놓았습니다. 영미 씨가 들러 떡 한 팩을 건넸습니다. 방금 만들었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서 속상해하지 말고 이거 먹어. 봉지를 열자 깻잎 향과 달콤한 팥소 냄새가 풍겼습니다. 때로는 제때 건네받은 작은 떡 하나가 차오르려는 서러움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오후 무렵 박 여사는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고 먼지가 가게 안으로 날아와 재봉틀 유리 덮개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쓸면서 이웃집은 살림을 더 잘한다는 둥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건으로 유리 덮개를 닫고 북집에서 먼지를 불어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제 옷수선을 맡겼던 손님이 와서 막 꿰맨 밑단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받아서 15분 만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옷을 건네줄 때 박 여사가 입구에 서서 비웃었습니다. 서연 씨는 손님이 많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날림이 되기 쉽지. 손님도 저도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작게 내라고 대답하고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제가 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가 텅 빈 계단을 통해 새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빌부터 살기만 하고 아무 쓸모도 없어. 한 글자 한 글자가 계단을 타고 내려와 제 귀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저는 마치 누군가 숨겨진 곳에 시침핀을 뽑아버린 듯 아프지만 소리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밥은 점심보다 더 짰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행여 삼키면 눈물까지 함께 삼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걸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먹기나 해. 친정에서 해주던 밥만 하겠어. 민준 씨는 작게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온종일 재봉틀을 밟던 바늘땀을 생각했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찌르는 건 내 손을 따르지만 한번 뱉어진 사람의 말은 누구의 손을 따라가 꿰맬 수 있을까? 밤이 되자 바닷가 동네는 차 소리가 줄고 파도 소리와 양철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조용히 실타래를 정리하고 바늘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바늘땀을 곱게 하려면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첫날은 이만하면 됐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부산 바닷가에서의 가족 식사는 소금 때문이 아니라 오가는 말 때문에 짰습니다. 그날 오후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마치 누군가 냄비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듯 규칙적인 파도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식탁은 간단했습니다. 생선 매운탕, 데친나물, 그리고 간장 빛깔의 고등어 조림. 박 여사는 민준 씨에게 쉴 새 없이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 정비소에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녀의 젓가락은 제 앞을 닫힌 문처럼 지나갔고 제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을 참고 나물 한 줄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민준 씨는 멋쩍게 웃으며 밥을 먹다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남편과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가게 수도관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다른 문제에 부딪힐까 두려운 듯 이미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른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매달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라도 얼마씩 쥐어준다더라. 우리 집은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사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네가 바느질해서 얼마나 번다고. 친정에는 꼬박꼬박 보낸다면서. 그 말에 그림자가 밥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매달 생활비 보태고 있어요. 친정에 보내는 건 부모님 편찮으실 때 약값이라도 보태드리는 것뿐이에요. 도리를 다하려는 거죠. 이 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도 기꺼이 마련할게요. 저는 말이 깨지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가장 가벼운 단어들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도리? 그게 어느 집 도리인데?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친정, 시댁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여기 사람들은 솜씨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민준 씨에게 생선한 조각을 더 얹어주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연신 해안을 때렸습니다. 저는 후추의 매운 향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목이 메는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밥을 한술 더 삼켰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 씨가 막 입을 열자 그녀는 눈을 흘겼습니다. 밥이나 먹어. 말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여자는 시어른 눈치를 볼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 비위도 못 맞추면 어찌 살려고. 그녀의 젓가락이 살짝 튕겨지자 나물 몇 가닥이 접시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집안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출 내역을 장부에 다 적어두었는데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저는 이글거리는 불씨를 끄고 싶어 이성적으로 대화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제가 내민 장부를 그녀는 열어보지도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내 숫자 노름이나 보고 있을 만큼 한가한 줄 아니? 이 집은 원래부터 규칙이 있었고 들어온 사람이 따르는 거야. 내 아들이 가장이고 나는 그 어미다. 그걸로 충분해. 큰 파도가 해안을 쳐 유리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통을 틔워줄 한마디를 기대하며 민준 씨를 보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으로 국을 뜨며 살짝 열린 창밖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재봉틀 바늘처럼 규칙적이었지만 그 바늘땀은 꽉 막힌 제 마음의 가장자리를 꿰매주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그릇이 상에 부딪히고 국자가 냄비에 닿고 바람이 커튼을 스치는 자잘한 소음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제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하자 박 여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놔둬라. 네가 만지는 건 뭐든 시끄럽기만 하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마치 서연이라는 여자의 가슴 속에서 작은 배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민준 씨는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났고 손으로 목을 문지르며 다른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묵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어느 한쪽으로 기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길, 양옆에 대나무 숲이 마치 노인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소문은 바다보다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아버지 댁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아직 풀을 뽑던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은 풍년을 맞은 듯 환했습니다. 어머, 민준이 왔구나.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은 마치 새로운 상품을 살피듯 제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댁은 이끼 낀 기와지붕 아래 처마 밑에
얇게 썬 고구마를 말리고 있었고 시골 들판의 바람이 흙냄새와 함께 불어왔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와 민준 씨가 할아버지를 닮아 잘생겼다고 칭찬한 뒤 제게로 돌아와 새 며느리는 친정에서 예단을 얼마나 해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그저 한복 짓는 기술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어떤 분이야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살짝 까딱했습니다. 듣자 하니 시내에 있는 한복점이 손님이 없다던데 작은 어머니가 얄밉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손님은 꾸준히 있지만 막 이사와서 아직 정신이 없다고 말하려던 참에 박 여사가 마치 책상 위 먼지를 터는 듯 무심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은 참 잘하지. 시내 사람들은 다들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잖아. 중요한 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지. 저는 혀를 깨물고 해명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앉아 찻잔을 돌리며 뜰 뒤에 바나나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식사 시간이 되자 시골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붕어찜, 새우를 넣은 호박국, 파릇하게 데친 고구마순, 아삭한 오이소박씨, 그리고 가운데 놓인 마늘과 고추를 띄운 간장 종지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국을 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토종 새우의 단맛이 혀끝에 닿자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자잘한 먼지까지 보였습니다. 몇 숟가락 뜨지 않아 이야기는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한복을 만든다지. 예전에 동네 어귀에 있는 기술자한테 맞췄는데 값도 싸고 솜씨도 좋았어. 작은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요. 시골 사람들도 솜씨는 뒤지지 않아요. 단지 시내 손님이 없을 뿐이지. 박 여사는 민준 씨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느긋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집은 민준이 명의로 되어 있고 서연이는 월세 아끼려고 들어와 사는 거지. 운이 좋으면 나중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말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돌아갔지만 저는 그 원 밖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랬구나. 두 글자가 가볍게 들렸지만 제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바닷가 동네의 속삭임이 왜 그리 빨리 퍼져나가는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마치 믿고 싶었던 사실을 확인받은 듯 어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그만하면 복이지. 집 걱정은 없잖아.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입술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생선찜에서 나는 후추 향이 갑자기 코끝을 찔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시골 우물물은 차가웠고 손을 씻자 길의 먼지까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떠들썩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박 여사가 벽 한쪽에 기대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그녀의 옷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어렴풋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뿌리야, 뿌리. 뿌리라는 단어는 마치 마른 땅을 찍는 매니처럼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갔지만 마음은 타는 듯 아팠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뿌리만 남는다면 잎사귀는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릇을 선반에 올리고 문 앞에 야자수 나무를 보며 길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집 앞에 작은 시골길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대신 말해주는 이야기들만큼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게,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친정에 보내는 돈 한 푼까지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어느 무더운 정오에 깨달았습니다. 시장 바람이 가게 앞을 스치며 젓갈 냄새와 근처 호떡집 철판의 열기를 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요 며칠 날이 부서서 허리가 좀 쑤셨는데 이젠 괜찮아.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농담을 하고는 몰래 작은 봉투를 준비해 영미 씨에게 오후에 고향집에 가는 길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값과 아버지께 드릴 작은 선물 정도였습니다. 아침부터 옷 몇 벌을 수선하며 겨우 모은 돈이었습니다. 영미 씨는 향긋한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들러서 아주머니 안부도 여쭐게.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 아래로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시선은 바구니로 향했고 살짝 튀어나온 수건 가장자리에 멈췄습니다. 거기 뭐가 들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친정어머니, 약값 좀 보내드리려고요. 며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집 돈은 민준이 돈이야. 내가 쓰려면 물어보고 써야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가게에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어머니께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잖아요. 그녀는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정말 못 들은 건지 손을 뻗어 바구니를 들고 수건을 젖혔습니다. 봉투는 작았지만 대낮에 드러난 붉은 실수처럼 갑자기 커 보였습니다. 얼만데 뭘 그리 많이 보내. 이 집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질문 하나하나가 같은 곳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혹시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제가 따로 모아둔 거예요. 친정에 보내는 건 부모님이 연로하시니 자식으로서 돕는 거지 이 집을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구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먼저 챙기고 친정을 챙긴다는데 너는. 그녀는 말을 흐리고 영미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돈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라고 전해줘요. 영미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가는 길이라서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제게로 몸을 돌리고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바구니 1이네. 그녀는 제 바구니를 뒤져 수건을 들추고 작은 주머니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증거를 찾듯 했습니다. 저는 대낮에 사생활을 발가벗겨지는 기분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달고 신망고 사세요. 누가 안 사시나? 도마 소리, 냄비 속 국자를 젓는 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단지 제 가슴속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현행범을 잡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디 다른 봉투를 숨겨뒀는지 잘 봐둬야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은 전부 장부에 기록해놨어요.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장부 볼 시간 없어. 내가 알아야 할 건 네가 돈 한 푼을 써도 물어봐야 한다는 거야.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규칙을 따라. 영미 씨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제게 돌려주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을게. 그녀가 떠나자
햇살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바늘땀이 1mm 빗나가서 다시 뜯어내고 박아야 했습니다. 현관에서는 그녀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떠나지 않으려는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용기를 내어 봉투를 들고 올라가 시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잠시라도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밖의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따끈한 호떡, 고소한 옥수수 사세요.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압박감은 밀물처럼 차올랐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차오르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아직 기계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입구에서 바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것 좀 봐. 내 며느리는 친정 챙길 줄만 알지 돈 문제는 누구한테 상의도 안 해.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민준 씨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재봉틀 소리가 마치 목이 잠긴 듯 갑자기 굳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관 밖 빗소리가 너무 거세서 제 심장 박동 소리마저 삼켜버릴 정도였습니다. 빗물은 양철 지붕을 때리고 처마 끝을 따라 긴 줄기를 이루며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느리고 슬픈 장단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는 탁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수증기 낀 창문 너머로 벽에 꿀처럼 얇고 차가운 막을 씌웠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문지르며 이미 오후부터 위태로웠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마치 유리에 부딪히는 바늘처럼 작지만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잠시 보다가 대답을 흐렸습니다. 당신이 엄마 입장을 이해해야지. 저는 그를 마주보고 돌아섰습니다. 이해해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고 어머니께 한 번도 대든 적 없어요.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친정어머니 약값 좀 보내드리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민준 씨는 마치 대화를 꺼버리고 싶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집에서는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셔. 당신이 조금만 부드럽게 굴면 조용해질 텐데. 밖에서는 비바람이 창문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노란 불빛은 너무 희미해서 민준 씨의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오직 그의 콧날만 짧은 선으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부드러워져야 충분한데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돈 한 푼을 드릴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까지요? 그러면 제게 남는 건 뭔가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침묵은 마치 아무도 열엄두를 내지 못하는 반쯤 닫힌 문과 같았습니다. 비가 현관을 넘어오고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제가 매일 밤 피우던 아로마 오일 향까지 꺼뜨렸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바닥에 긴 한숨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속상하게 해드리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빈 그릇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텅 비게 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속상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은 빗소리에 묻혀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몸을 돌려 제게 등을 보이고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제게 기댈 곳이었던 그 어깨가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오늘 밤 유난히 긴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옷을 뚫고 스며드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울었다면 빗소리가 가려주었겠지만 눈은 따갑기만 하고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는 것이 약하다고 하지만 계속 참는 것 또한 약한 것이었습니다. 탁상등이 살짝 깜빡이며 노란 불빛이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저는 등을 꺼서 방 안을 희미한 빛으로 채웠습니다. 창문 윤곽만이 하얗게 떠올랐습니다. 현관 아래에서는 빗물이 배수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재봉틀 바늘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단지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어떤 바늘땀도 꿰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핸드폰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마치 물동이에 작은 조약돌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화면을 켜자 푸른 빛이 잠시 비쳤다가 꺼졌습니다. 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알림 소리가 또 한 번 띵 하고 울렸다가 부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가볍게 숨을 쉬며 다시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빛이 번쩍이며 이불 가장자리에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글자들이 바늘이 피부를 스치듯 짧은 흔적을 남기며 눈을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안심하시게 그냥 엄마 말 들어. 가게 문은 일찍 닫았지만 제 마음의 문은 이미 오래전에 닫혔습니다. 그날 아침 재봉틀을 막 켜자마자 첫 손님에게서 주문 취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에 할게요. 듣자 하니 되게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주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누군가를 할 건가 두려운 듯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한마디 대답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북집 위의 바늘이 마치 망설이는 사람처럼 멈춰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 오던 밤 이후로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가게 문 앞을 지나가며 힐끗 쳐다보았고 때로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옷은 왜 저리 처리가 늦어? 어떤 때는 커피를 사러 온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솜씨 좋은 기술자한테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날림으로 하면 손님들이 떠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재봉틀 소리가 갑자기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리듬이었는데도 점심 무렵 영미 씨가 어제 빌려간 가위를 돌려주러 와서 주위를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이 좀 돌던데 침착하게 들어. 사람들이 내 시어머니가 너무 깐깐하고 집안 분위기도 어렵다고 하더라. 그녀는 미안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계속 참으면 속병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바람에 흩어질 뿐인걸요, 언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아직 따뜻한 녹두시루떡 한 팩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속 쓰릴 텐데 이거라도 먹어. 오후가 되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며 손수레의 그림자를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다른 손님 한 명이 가게 문 앞에 서서 옷감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지금 맡기면 제때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녀는 길 쪽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말은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현관에 걸린 풍경만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딸랑 소리가 너무나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옷핀에 걸린 주문서를 다시 세어보고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름 옆에 나중에 다시 연락이라는 글자와 함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재봉틀을 밟는 다리도 긴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걸고 불을 껐습니다. 맞춤 및 수선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어스름한 저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오늘따라 2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날씨는 후텁지근했고 바람은 강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듯 불안했습니다. 젓갈 냄새, 사탕수수, 주스 냄새. 어느 집 현관 앞 월계수꽃 향기가 뒤섞여 목이 마르면서도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슬리퍼가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미 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옆에 바싹 붙었습니다. 침착하게 들어 밀물이 밀려올 때는 파도에 맞서지 마.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가랑비를 맞은 옷처럼 축축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이미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가게 문이나 일찍 닫고 작은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돈은 숨기고 한마디 하면 얼굴이나 붉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목을 조이는 밧줄의 매듭 같았습니다. 저는 대나무 숲 뒤에 멈춰 서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엠마루에는 민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플라스틱 의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잿빛 하늘 조각이 비쳤습니다. 제가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그는 고개를 잠시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안에서 여전히 같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런 여자는 데리고 살기 힘들어. 저는 남편에게서 엄마, 그만하세요라는 한마디를 기다리며 잠시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이 벽에 달력을 넘기는 소리와 현관 풍경이 다시 한번 끊어질 듯 가늘게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막을 올리는 신호북을 친 것 같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진한 색의 고등어 조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매운탕, 그리고 하얀 숙주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쓱 쳐다보고는 민준 씨에게 국을 2번이나 떠준 뒤에야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한복점이 저녁도 안 됐는데 문을 닫아 시간이 남아도니 심심해서 놀러라도 다녀왔나 보지. 놀러라는 단어는 밥상을 한 바퀴 돌아 제 바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이 마르지 않도록 천천히 씹었습니다. 네, 아침에 손님 몇 분이 주문을 취소하셔서요. 오후에 장부 정리 좀 일찍 하고 내일 다시 주문받으려고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젓가락이 그릇을 탁 하고 쳤습니다. 손님이 취소하는 건 기술자 탓이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야. 이 집에서 배워야 할 건 순응하는 법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돌멩이처럼 밥상을 굴러갔습니다. 저는 버팀목을 찾으려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세 글자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제 가슴속 불씨를 지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단단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항상 어머니 말씀 듣고 있어요. 일찍 닫은 건 일이 줄어서지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저는 말이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단어를 골랐습니다. 마치 얇은 천 위를 스치는 바늘땀처럼 부드럽게 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마치 삐뚤어진 바늘땀을 살피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내가 하는 일은 뭐든 급하고 돈 문제도 제멋대로였어. 밖에서는 번개처럼 빠릿빠릿하면서 집안일에는 게을러 터졌지. 그녀는 마치 확인 도장을 찍듯 민준 씨의 그릇에 생선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활비는 꼬박꼬박 드렸어요. 부모님 편찮으셔서 약값 좀 보내드린 건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으신이라는 말에서 멈췄습니다. 한 글자만 더하면
덫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 결국 늙은이가 못 들어서 생긴 잘못이구나.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젓가락이 식탁을 찍었습니다. 소리는 둔탁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말싸움하기 싫으니 내가 딱 한 번만 분명히 말해두지. 이 집에는 규율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최우선이다. 들어와서 그걸 못 견디겠으면 나가. 창밖에서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몰아쳤고 커튼 그림자가 마치 물채찍처럼 벽을 길게 스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리창을 때리며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밥알들은 한 그릇에 담겨 있으면서도 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하지만 당신도 제 편에서 공정한 말 한마디는 해줘야 해요. 저는 밥상이 법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민준 씨는 숟가락으로 국을 뜨며 여전히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유리창 쪽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머릿속 나사를 조립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엄마 말 들어. 조용히 넘어가자고. 두 단어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비오던 밤을 조금만 부드러워져라던 말을 떠올리며 자문했습니다. 어디까지 부드러워져야 충분한 걸까? 언제까지 부드러워져야 내가 나로 남을 수 있을까? 밥상 가운데 놓인 고등어 조림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솟아올랐다가 터지는 것이 마치 제 머릿속에서 막 싹튼 생각들이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의자를 끌었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저를 쏘아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쓰인 불문율을 읽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엄마가 최우선이다. 못 견디겠으면 나가. 분위기는 마치 빗장이 걸리듯 철컥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고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답은 혀끝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뱉어졌을 때 이 집안에서 저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침착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준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몸을 곧게 펴고 완전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천장의 노란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식탁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치 식탁을 둘로 나누는 선처럼. 저는 한때 익숙했던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기댈 곳을 찾았지만 그 안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음절이 마치 헐거운 나사를 꽉 조이듯 힘겹게 조여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부야. 못 살겠으면 나가. 한 번 뱉어지면 평생을 바꾸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식탁 밑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실 한 가닥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식탁의 노란 불빛이 냄비 뚜껑처럼 밥상 위에 둥근 빛의 원을 그렸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식었고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매운탕에는 얇은 막이 생겼고 숙주나물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양철 지붕 위에 쌓인 빗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방금 숫돌에 간 칼날처럼 차가운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민준 씨는 젓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놓은 채 불편한 각도로 어깨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못 살겠으면 나가라는 그의 말은
아직 방 안에 떠다니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저 그릇에 부딪힌 소리였지만 제게는 빗장이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한 말 다시 해봐요.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잠시 흔들리다가 마치 복잡한 지도에서 출구를 찾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부라고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못 살겠으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마 제가 울거나 빌거나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의자를 바로 앉아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똑바로 서도록 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박 여사를 한번 본 뒤 다시 남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분이 나가주세요. 공간은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노랬지만 온기는 아주 오래전에 꺼져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듯 붉어졌고 손은 우득 소리가 날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이 집에서 그런 말을 해. 그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조약돌처럼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차가울 정도로 예의 바르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저 민준 씨의 뜻에 따랐을 뿐이에요. 못 살겠으면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이 집에서는 어머니가 전부라고 하셨으니 공평하게 두 분이 나가주시는 게 맞겠네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지만 그 놀라움 뒤에는 제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턱이 움직이고 목이 조여들더니 말이 막혔습니다. 마치 실이 엉킨 것처럼 그의 손은 의자 등받이에 얹혔고 힘줄이 솟아났지만 손가락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만큼 키워서 너한테 쫓겨나라고 한 줄 알아. 박 여사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방금 그분이 한 말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에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저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생활비도 보태고 밥도 차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매일같이 일방적으로 분수를 알라는 말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그만두겠어요. 저는 제 말이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날까 두려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후려쳤고 하얀 그림자가 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누군가 뜨거워진 수면을 노로쳐서 식히려는 듯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밥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숙주나물은 여전히 하얗고 국은 여전히 시큼했고 생선은 여전히 짰습니다. 단지 제 입안의 맛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가 선반 위에 담배를 집어들었다가 당황하며 다시 던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담배 연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는 팽팽한 두 줄 사이에서 설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 끼니 매번의 인사, 제가 보탠 돈 한 푼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누가 저를 생각해 준 적은 있었나요? 저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가 제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을 뿐입니다. 박 여사가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계? 이 집은 너처럼 버릇없는 사람을 받아줄 수 없어.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의자를 식탁에 바싹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나가셔서 이 집이 그런 사람을 닮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집이라는 단어를 마치 옷감의 입구를 단단히 꿰매는 마지막 바늘땀처럼 가볍게 강조했습니다. 몇 초간 모든 소음이 방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커튼 스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와 맞은편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중재해줄 사람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 작은 부엌에는 세 사람뿐이었고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빼며 물러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이미 놓쳐버린 것을 붙잡듯 의자 등받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뒤에 어떤 말도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감정적인 폭발의 나머지를 듣기 위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놓인 손수건을 집어 네모 반듯하게 접어 식탁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긴 바느질을 마치는 깔끔한 매듭 같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저주처럼 뒤따라왔습니다. 못돼 먹은 년. 저는 반쯤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어제 남은 옅은 라벤더 오일 향이 풍겼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수군거림, 분노, 그리고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놀라움을 문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이별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금 닫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제 심장이 시래바늘에 맞춰 느리게 뛰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옅은 노란빛의 스탠드 조명이 벽에 따뜻한 자국처럼 희미한 빛에 원을 그렸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방 가운데로 끌어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개인 물품, 바늘과 실이 담긴 상자, 손님들의 치수를 적은 수첩, 그리고 결혼식 날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마치 오래된 자갈밭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마치 서로 조용히 말하라고 속삭이는 듯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을 서성거렸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애써 억눌렀지만 이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며느리가 글쎄 남편이랑 시어미를 둘 다 쫓아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서 작은아버지가 당황하며 몇 마디 묻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이야기를 부풀렸습니다.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저게 아주 독을 품었어요. 이 집 규율을 못 따르겠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감히 내일 올라오세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제 숨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눈가에만 맺혔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작은 가게에서 해가 질 때까지 재봉틀을 돌리고 집에 와서 반찬 3가지를 차려 남편의 열쇠 소리를 기다리며 미소 짓던 다른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애써 맞추려던 서투른 서연을. 하지만 오늘 밤은 조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틈으로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현관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라이터 켜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할 때만 저는 그가 가게에 일찍 와서 제가 샘플 옷 거는 것을 도와주고 손님들이 아내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면 순하게 웃던 처음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먼지가 목에 걸린 것처럼. 아마 그도 제가 어머니의 핀잔을 들은 옷들을 조용히 다시 개던 날들을 기억할 겁니다. 어머니의 쏘아붙이는 말을 웃음으로 넘기던 날들을,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던 밥상에서도 내라고 대답하던 날들을. 하지만 좋은 기억도
숨은 박음질과 같아서 방금 뜯겨나간 실담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방문이 살짝 노크되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노크는 더 가벼웠습니다. 서연아,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충격받으시잖아.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나무가 식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몇 번이나 충격받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민준 씨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노크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조용히 얘기하자.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문을 열면 사과의 말들이 제자리에 닿기도 전에 부서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제 시선은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야자수꽃 손수건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이 튼튼하려면 너무 세게 당기지 마라. 그 말이 지금은 마치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시계는 똑딱 똑딱. 박 여사는 전화를 끊었지만 가끔 온 동네가 들으라는 듯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고 벽에 기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그림자가 기울어져 옷장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그 옷장은 언젠가 아이 옷을 넣어두리라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꿈은 그곳에 걸려 거의 다 타버린 등잔불처럼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소금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제가 일어나 불을 끄려는데 마당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똑똑, 마치 지친 집을 깨울까 두려워하는 듯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제가 나가보기도 전에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났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언니야, 영미, 문 좀 열어줘. 그날 아침, 햇살은 평소보다 더 따가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곧장 들어와 마치 바닥 타일 위에 놓인 칼날처럼 날카로운 빛의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지퍼를 잠그는 찰칵 소리는 간결했지만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늘과 실상자, 고객 수첩, 다림질하다만 옷 몇 벌. 하지만 옷장 서랍에 넣어두었던 꿈은 도저히 가방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마치 바람도 어젯밤 일을 아는 듯 소금기 짙은 바다 냄새가 풍겼습니다. 박 여사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이 살짝 빗돌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그저 손에 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현관문 옆에 서서 나무 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웻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구르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마치 살갗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민준 씨가 잠 못 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떠나 있으려고요. 저는 별거라고도 신세진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덜기 위해 모호한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는 문을 막아섰지만 잠시 후 이미 얇아진 어딘가를 긁을까 두려운 듯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붙잡으려던 한마디가 나타났다가 빗물에 닿은 담배꽁초처럼 꺼졌습니다. 저는 한때 익숙했던 그의 얼굴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못생겨져서가 아니라 침묵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미 씨가 자전거를 타고 와 문 앞에서 급히 멈추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자. 내가 김 사장님 카페로 데려다 줄게. 거기서 일단 진정해. 그녀는 몸을 기울여 제 가방 손잡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재봉틀은 여전히 구석에 있었고
커튼은 지친 사람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찻잔을 들며 이웃들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 돌아올 생각은 마라. 골목의 몇몇 머리가 마치 비소리를 들은 미꾸라지처럼 솟아올랐다가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건드릴수록 더 아팠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자 제 자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져 뜨거웠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길은 짧았지만 오늘따라 구불구불한 언덕길처럼 길었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파인 곳에 걸려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영미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물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목마를 테니 마셔. 김 사장님의 카페는 시장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에 나무 간판에는 강릉 커피 원두 판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갓 볶은 원두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코끝이 살짝 쌉쌀한 것이 마치 인생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원두 볶는 기계 소리가 들리고 원두가 터지는 소리가 지붕 위 우박처럼 타닥타닥 났습니다. 저는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젖은 옷을 벗은 듯 허전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내오셨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에 눈가의 주름이 얇게 펴졌습니다. 마시고 정신 차려. 그는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와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대충 얘기는 들었어. 괜찮아. 며칠 여기서 지내. 안쪽 방에 침대랑 아직 햇볕 냄새 나는 이불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한 친절에 목이 메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러워졌고 아침장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미 씨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 나 바로 옆에 있으니 무슨 일 있으면 불러.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에 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떡을 빚었나 봅니다. 커피향, 깻잎향, 그리고 평범한 삶의 땀 냄새가 뒤섞여 저를 안정시키면서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고객 수첩을 펴고 줄이 그어진 이름이 적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문득 펜을 들어 시작이라는 2글자를 썼다가 멈칫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지? 어디서부터? 저는 길 건너편에서 햇볕 아래 자신의 그림자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벽돌 틈에서 돋아난 새싹처럼 작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첫 바늘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옷 한 벌, 손님의 미소 한 번. 그리고 아무도 내 어깨에 옳고 그름을 올려놓지 않는 아침. 점심 무렵 카페는 한산해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은 피어오르는 커피 김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놀라지 않도록 말을 늘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 생각 없어요? 단순한 질문이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튀어오르지 않고 필터를 통과하는 커피 방울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견고하고 정신을 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 속 빈 공간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이면서도 막막함이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나쁜 소문은 바닷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아침에 김 사장님께 드릴 컵쟁반을 들고 나오자마자 단골 손님 몇몇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냐. 그 말은 마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세게 젓는 숟가락처럼 하얀 거품이 일며 목구멍까지 쓰리게 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테이블을 닦는 척했습니다. 안쪽 구석에서 영미 씨가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커피나 드세요. 남의 집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들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문은 골목을 스치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칼가게 아주머니가 카페에 들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장에서 난리야. 다들 박 여사님 편들더라.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편들어도 괜찮아요. 저만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으면요. 영미 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뻣뻣하게 굴다가 부러지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가닥의 줄이 스스로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점심 무렵 민준 씨의 정비소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제가 들으라는 듯 작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민준 씨, 아내한테 쫓겨났다던데. 저는 테이블 위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여자들 무서워. 우리 집 같으면 어머니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며느리가 바로 물 떠다 바치는데 비유 섞인 말들이 길가에 깔린 자갈처럼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맞서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한쪽 구석에 모아두었습니다. 민준 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 그가 작업복 차림으로 카페에 잠시 들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관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머리카락을 비추자 드문드문 섞인 흰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괜찮아. 그는 성냥개비처럼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기울이고 입술을 달싹이는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말들. 그는 짜증스럽게 말을 씹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말이 뱉어진 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텅 빈 마당이 생겼습니다. 햇볕이 쏟아져도 가려지지 않는 그는 기계 기름 냄새와 뜨거운 커피 냄새가 뒤섞인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향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후 늦게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양철 지붕을 철컥거리게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폭풍 경보가 울리고 하늘은 덜 익은 자두처럼 검붉게 변했습니다. 손님은 드물었지만 이야기는 더 무성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입으로는 느긋하게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내가 정말 순하게 대했는데 그 애는 나를 촌사람 취급했어.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랑 남편을 쫓아내. 너희가 봐도 이건 불효 아니니? 안면이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장작을 더 넣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시내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대꾸하잖아. 시어머니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버전의 이야기는 마치 이동식 스피커처럼 가는 곳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영미 씨가 제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나무는 고다도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 맞서면 사람들 입에 더 오르내릴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옷감을 빌리러 옛집 골목을 지날 때 여전히 몇몇 얼굴이 나타났다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편해 보여. 그 질문은 마치 폭풍우 치던 밥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뜨거운데 등은 서늘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앉아 요즘 들어온 새로운 주문들을 고객 수첩에 적었습니다. 상의 수선, 바지 지퍼 교체, 허리 줄임,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옷깃을 자르려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손님은 야구 모자를 쓰고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빗물처럼 옅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잠시 조용히 앉아
마치 먼 배를 기다리듯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설 때 그는 딱 맞는 잔동과 함께 제 바로 앞에 하얀 명함 한 장을 두고 갔습니다. 간결한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종이 귀퉁이에는 시내의 큰 옷감, 회사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을 스쳤습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며 진한 소금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으니 곧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길을 내다보았습니다. 보리수 잎이 보도 위에서 뒹굴고 시장의 천막들이 펄럭였습니다. 테이블 위 명함은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구명 튜브처럼 구해줄지 가라앉힐지 알 수 없는 저는 그것을 수첩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바로 제가 시작이라고 쓴 곳에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띵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물때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인생은 때로 우리가 낡은 문 하나를 닫았을 때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붉은 수첩 사이에 끼워진 하얀 명함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인쇄된 글자, 옷감, 회사 이름이 양각으로 새겨진 종이 귀퉁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옛집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이 파도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햇살이 김 사장님 카페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나무 테이블 위에 꿀처럼 노란 빛의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갓 볶은 원두 향이 진동했고 뒤편에서는 원두가 타닥타닥 터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셔츠 옷깃을 자르고 있을 때 어제의 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구 모자를 벗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이에요. 시내 큰 한복 브랜드에서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어요. 어제 우연히 들렀다가 사람들이 서연 씨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아, 저는 그냥 작은 수선만 하는데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물빛처럼 부드러운 빛을 내는 비단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바늘땀 좀 봐요. 그녀는 제가 고르고 촘촘하게 받고 있던 옷감을 당기지 않은 박음질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예요. 그녀는 과장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브랜드에서 수제 한복 라인을 새로 론칭하고 있어요. 서연 씨와 먼저 한 달간 협업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작업하셔도 돼요. 매주 제가 샘플을 보내드리면 패턴에 맞춰 제작해주시면 돼요. 보수는 확실하게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는 2층 집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릇에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 우리 엄마가 전부야라는 말, 제가 쏘아붙였던 두 분이 나가주세요라는 대답. 가족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소문은 여전히 맴도는데 과연 제가 큰일을 맡을 만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 실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건 묻지 않아요. 저는 기술만 봐요. 자기 길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 입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해요. 김 사장님이 주방에서 따뜻한 차 세 잔을 들고 와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 말밖에 못 해주겠네. 내 길은 너만이 걸을 수 있어. 내 발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 위에 계속 서 있게 하지 마. 영미 씨가 계산대 뒤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숨 쉴 구멍은 내주더라. 최 실장님은 가방을 열어 3가지 패턴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보트넥, 얇은 소매, 그리고 작은 진주가 이슬처럼 박힌 변형된 보트넥. 한 달간 시험해보고 잘 맞으면 장기 계약을 해요.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하셔도 돼요. 제가 필요한 건 진지한 바늘땀 하나하나예요. 저는 허리를 숙여 패턴 종이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심장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문턱에 부딪힌 듯 살짝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말이 입술을 떠났습니다. 마치 옷감 가장자리에 첫 바늘땀을 놓듯 가볍게 최 실장님은 웃으며 주머니에서 색상표를 꺼내 몇 가지 비단 톤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 옷감을 보낼게요. 치수에 맞춰 제작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녀는 일어나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은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오후 햇살은 더 기울어져 유리창을 통해 마치 이제 막 열린 수평서처럼 긴 빛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작업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재봉틀을 다시 놓고 테이블을 닫고 바늘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유와 약간의 막막함이 뒤섞여 갓 볶은 커피처럼 씁쓸했다가 따뜻해지고 마지막에는 옅은 단맛이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실이 튼튼하려면 너무 세게 당기지 마라. 그래, 하지만 습기 속에서 썩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저녁 무렵 제가 첫 주문의 치수를 재고 있을 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문 밖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제 재봉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 저는 그가 문을 밀고 들어와 작게 서연아 하고 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거두고 등을 돌려 바람을 따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그의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지만 마음은 며칠 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닫힌 문 하나가 있을 때 막 열리려는 다른 문의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떤 사과는 오직 눈빛 속에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은 더 이상 따갑지 않았고 골목 입구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문 앞에서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이 며칠 전과는 다른 톤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서연이 생각보다 대단하네. 듣자 하니 큰 가게에서 한복 만들어 달라고 제안받았다던데. 김 사장님 카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던데 놀러 다니는 것 같지는 않더라. 소문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물길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에서 민준 씨는 말이 줄었습니다. 현관 밖 플라스틱 의자는 그가 가장 오래 앉아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을 시계추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퇴근 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한 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중간에 껐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차를 몰고 시내 입구까지 가서 김 사장님 카페 유리창 너머를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한마당에 서 있지만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어느 날 저녁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작은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았지만 입을 열자마자 작은아버지가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차를 따르고 찻주전자를 바로 놓으며 느리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생 참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의 집 딸도 자존심이 있는 법인데 우리가 계속 심한 말을 하면 언젠가 떠나버리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고생해서 키웠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위아래는 알아야지.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아래야 누가 뭐랍니까? 하지만 위아래가 있어도 숨 쉴 구멍은 줘야지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그 말은 찻상 위에서 마치 천천히 사라지는 연기처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 기와 지붕을 넘어 석회벽에 스며들었다가 듣는 이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작은 주름들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찬장을 열어 아직 섬유유연제 향이 남아있는 서연의 크림색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코에 가져다 대고 잠시 멈췄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멀리 떠나는 작은 아이의 옷을 접어주듯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스웨터를 펴고 소매를 다리고 밑단을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서연의 바구니에 있던 바늘은 아직 샘플 옷감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망설이다가 누가 만질까 두려운 듯 바늘을 꺼내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남기고 간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자수꽃이 수놓아진 손수건, 여러 색깔의 실타래 몇 개, 둥근 글씨체로 치수가 적힌 수첩 하나. 그녀는 모든 것을 청 가방에 담아 옷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마치 물건들을 정리하면 마음속에 어지러운 일들도 정리될 것처럼 민준 씨가 물을 마시러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조용한 동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네모반듯하게 접힌 스웨터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스웨터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두면 먼지 쌓이잖아. 말은 가시 없이 평평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파도가 해안을 할 듯 얇은 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서연이 성실하다고. 민준 씨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나무에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엄마, 이제 시장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좀 내버려둬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웨터를 한 번 더 접어 자신이 좋아하는 깔끔한 각도로 맞췄습니다. 모든 동작은 익숙했지만 숨소리만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현관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짭짤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서연이 옆에 앉아 숨은 바늘땀과 옷감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박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폭풍우 치던 밥상에서 자신의 입에서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둥근 돌멩이처럼 목에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누군가 돌아올 길을 알려주듯 다시 한번 울리는 절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박 여사는 불을 끄고 작은 천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은은한 향이 눈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늙어서 성질이 고약해져서 말이 심했나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녀는 말하는 듯 말하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향은 고르게 타들어가며 얇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수 장수의 외침과 아이들이 학교 가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의 소라는 잦아들었고 수군거리던 얼굴들은 이제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테이블 위 천가방은 여전히 옷장 꼭대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가 가방 손잡이에 손을 댔다가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떨어뜨릴까 두려운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서론 없이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보고 싶어요. 박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주 작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폭풍 전의 바다처럼 두꺼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그 침묵 속에서 마치 타버린 향의 재가 떨어지듯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희미한 사과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한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쇄된 모래사장 배경의 막 뒤에 서서 커튼이 걷히기를 기다리며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되뇌었습니다. 해변 한복 축제는 활기찼습니다. 하얀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깃발들이 나부꼈습니다. 소금 냄새와 새 비단 냄새가 섞인 향기는 바닷가에서만 맡을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서 최 실장님이 수제 한복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하나의 숨결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명에 제 손에 들린 비단이 햇살 비친 수면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컬렉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파인 보트넥, 부드러운 소매, 그리고 물빛으로 물들인 긴 치맛자락. 저는 무대로 나아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작은 카페 한 구석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선이나 맞춤이 필요하시면 찾아주세요.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치맛자락을 만지며 박음질이 부드럽고 밑단이 울지 않는다고 칭찬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으니 하늘이 도울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에 짠물을 중화시키는 물방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인파 저편에서 저는 민준 씨를 언뜻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빛깔의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굽이 다른 낮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님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줄자의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부스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깨치수를 재고 목둘레를 확인하며 아주 평범한 말들을 했습니다. 고개 좀 숙여주세요. 팔은 쭉 펴주시고요. 이 밑단은 2cm 올릴게요. 말을 할수록 저는 제 두 발로 단단히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멀미를 이겨낸 사람이 바다의 리듬에 맞춰 숨 쉬는 법을 알게 된 것처럼 등 뒤에서 최 실장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사진을 찍었고 바람에 치맛자락이 살짝 날렸습니다.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솜씨 정말 좋다.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던데. 응, 저런 여자가 진짜 멋있지. 더 이상 가시 돋친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던 크림색 스웨터를 떠올렸습니다. 주름 하나하나를 펴주던 늙은 손을 기억했습니다. 해가 수평선에 닿을 무렵 스피커에서 불꽃놀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파도가 해안 가까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사를 지내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규칙적으로. 제가 한 손님의 이름을 적고 있을 때 박 여사의 모습이 인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깨는 살짝 굽었고 시선은 똑바로 향하지 않고 바닥에 펼쳐진 비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눈과 마주치면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떨어뜨릴까 두려운 것처럼. 그녀는 제 앞에 멈춰서서 작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론 없이 단지 가벼운 숨소리와 노인이 재단에 무언가를 올리듯 물건을 내려놓는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다. 그녀는 가방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미처 다 수놓지 못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야자수꽃은 아직 몇 잎이 부족했고 하얀 실이 마치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한숨처럼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누향이 은은한 향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미안하다고도
집에 돌아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주름진 손가락 끝으로 가방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흐린 물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절반은 자존심, 절반은 무언가 부드러워진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왔다가 마치 잔잔해지려는 호수 수면을 흔들까 두려운 듯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들었습니다. 남은 실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축제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노란 빛의 얼룩, 눈가에 겹겹이 쌓인 주름은 마치 지나간 거친 바다의 계절들 같았습니다. 우리는 팔 하나 간격으로 서 있었지만 마치 오갔던 모든 말이 놓인 골목길 하나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두 글자는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옛 호칭이 돌아와 입술 위에 얹었을 때 아직 맞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꺼풀이 빠르게 깜빡였고 목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이 터졌습니다. 보라색 하늘 위로 첫 불꽃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해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불꽃은 솟아올랐다가 빛의 비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수면 위에는 수천 개의 부서진 빛 조각이 반사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불꽃놀이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규칙적이고 단단하게 마치 새로운 페이지를 위해 바다가 박자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살짝 쥐었습니다. 남은 실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불꽃이 하늘을 조각내고 파도 소리가 고인이 된 누군가의 당부처럼 귓가에 들어오도록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실이 튼튼하려면 너무 세게 당기지도 썩게 내버려 두지도 마라. 제 앞의 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바늘을 군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무대 가장자리에서 최 실장님이 마지막 순서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와 불꽃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저는 제 심장이 평온한 리듬을 되찾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지만 이미 종이가 반듯하게 놓인 새로운 페이지 앞에 선 사람처럼 어떤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음을 기억하게 하는 흉터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는다면 인생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상황이었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음 정거장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